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곁에 계신 할머니 혹은 언젠가의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요양병원 침대 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탯줄처럼 붙어 있었어요. 어릴 적 집은 비가 오면 방마다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장판 밑에서 곰팡이가 피어올라 난 늘 그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어요. 엄마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셨고 나는 그 빈자리를 지키며 5살 때부터 동생을 돌봐줬어요. 가끔은 언니랑 몰래 마당 한 구석에서 녹슨 양은 냄비에 흙을 넣고 흙국밥도 해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었지요. 진짜 배고픈 날은 그 흙국밥 냄새도 참 고소했으니까요. 학교는 나한테는 그림책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 같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1학년만 겨우 마치고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금자 영특하니까 학교 계속 보내는 게 어떠세요? 근데 엄마는 고개를 저었죠. 얘 오빠 뒷바라지 하려면 금자까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장남이 잘 돼야 이 집이 일어서니까요. 나는 그때 공부가 하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오빠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라 배웠으니까요. 나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지만 가정형 편상 도저히 나까지 학교에 갈 수는 없었죠. 그렇게 엄마 도와서 동생 돌보고 밭일 도와주고 밥하며 나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시집을 갔어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었어요. 19 이름도 잘 모르는 남자에게 그냥 그렇게 보내졌죠. 혼례 날 한복도 없어서 이웃집에서 빌린 옷을 입었고 입에 착 붙지도 않던 붉은 연지를 바르고 사진 한 장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어요. 신랑은 말수가 적었어요. 결혼 첫날 밤 나는 낯설어서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어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고 시집 가서의 삶도 참 고단했어요. 남편은 일할 생각도 없었고 편찮으신 시어머님도 모셔야 했어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날이었어요. 애는 6이나 낳았어요. 나는 하나하나 이름 지을 때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길 바랐어요. 근데 현실은 냉정했죠. 입은 9인데 수저는 4개. 애들은 배고프다고 나만 보면 밥 달라고 보채고 나는 김칫국 한 사발로 하루를 버텼어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난방 안 되는 방 안에서 애들 6이 콜록대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돈 내놓으라고 집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 월사금 내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죠. 집안을 다 뒤져서 기어코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돈을 술집에서 흥청망청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남편에게 악다구니 한번 못 쳐봤나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남편이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그 시절엔 그저 참고나 혼자 소갈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았어요. 새벽엔 밭일, 점심엔 식당일, 밤엔 삭바느질. 그 작은 바느질 방 안에서 내 인생의 반을 꿰매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큰애가 학교에서 엄마 손실을 써왔을 때 고생하는 엄마를 알아주는구나 싶어 그 종이를 숨겨놓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 나이가 43이었어요. 빚만 남기고 유산도 사진도 편지도 없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슬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울며 아빠하는 걸 보는데 이제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게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나는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식당 공사판 밭일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몇십 년을 살았어요. 애들은 자라고 나도 늙고 결국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니 처음으로 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때 잠깐 정말 잠깐 이제 나도 좀 살만한가 싶었어요. 손자 손녀들 재롱도 보고 명절이면 집이 북적북적하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집 뒤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갑자기 눈앞이 핀. 다음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천장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뇌출혈로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복까지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몹쓸 병을 주는 건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렇게 서럽고 비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손을 들려고 해도 내 몸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눈 뜨면 이건 꿈일 거야 하고 현실 부정이 시작되었죠. 그런 시기가 지나니 점점 체념하게 되더군요. 몸의 병도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자식들 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애들이 다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번갈아 간병할게요. 그 말들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사정이 어렵다, 애가 아프다, 일이 바쁘다. 여러 이유를 들며 점차 나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창밖 나무만 멍하니 보며 그렇게 몇 달을 누워 있었어요. 낮에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들이 간병 오는데 에휴 그 눈치라는 게 사람을 더 병들게 해요. 둘째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말 한마디 없이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방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가슴까지 닫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손끝, 표정, 대화 없는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침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옆 침대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루를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들 도움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고 밥도 내 손으로 먹고 싶고 혼자 해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재활훈련. 처음엔 팔도 다리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쉬는 날 없이 재활훈련을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남의 도움 없이는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보행기 붙잡고 병원 복도 몇 걸음씩 걷고 있어요.
물리치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하루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또 거기서 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내 집에 가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에요. 뒷마당에 있는 텃밭도 가꾸고 싶고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싶고 목욕탕도 가고 싶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다리로 다시 서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혹시 지금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대신 말해 드릴게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발짝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